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에서 근무하는 박실비아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진료실에서는 워낙 그 밖에 대기 환자분들에 대한 압박이 있어가지고 길게 설명을 잘 못 드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을 텐데 나름대로 궁금증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씩 좀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얘기할 드릴 것 중에 이제 염색체 뭐 유전자 이상 이런 얘기들을 병원에서 많이 들으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오늘은 이제 위험도가 또 중요한 주제인데 최신의 그 위험도 분류법인 IPSS-M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MDS는 어떤 병인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이 병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는데 우선 약자로는 MDS, 마일로 디스플라스틱 신드롬 이러니까는 우리나라 그 환자분들도 대부분 MDS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이게 원래 세계보건기구 WHO 분류법에 따랐을 때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었는데 최근에 진단명이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일로 디스플라스틱 네오플라즘 이렇게 해서 골수 형성 이상 이거를 한국말로 하자면 굳이 이제 마지막에 종양으로 좀 바뀌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MDS라고 하는 약자가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이름은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도 약자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MDS로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의 이제 특징적인 거는 아무래도 혈액세포 검사를 했을 때 뭐 백혈구나 적혈구나 혈소판 같은 그런 혈액 수치가 감소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 이유 자체가 골수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혈액세포를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에서 뭔가 혈액세포 생산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고 뭔가 비효율적으로 혈액세포를 생산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세포 수치가 감소하는 거고 그리고 이 병은 조금 급성백혈병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병이 이 MDS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진단은 이제 혈액 검사하고 골수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뭐 건강 검진을 하신다든지 하면서 수치가 낮다라는 얘기를 듣고 병원을 찾게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골수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골수에서 보이는 그런 혈액 전구 세포들이 좀 형태학적 이상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골수 속에 그 혈액을 채취를 하게 되는데 그 세포들로 염색체 검사를 해봤을 때 이제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도 좀 보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염색체 이외에도 이 유전자 검사가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에도 사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위험도 분류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또 이제 유전자 검사가 MDS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왜 MDS가 생기나요? 이제 이 부분인데 사실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정말 이 질문 앞에서는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한테 왜 그 MDS가 생겼는지 그걸 알 수가 저도 없거든요. 그래서 흔히 잘 알려진 위험 요인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뭐 이런 분들한테 MDS나 백혈병 증가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뭐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아주 긴 기간 동안에 방사선 누출이 있었었던 그런 경우도 이게 노출됐던 피폭량하고 혈액암 위험에 명확한 연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다른 암 때문에 항암 치료하고 그 암에서는 벗어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다가 2차적으로 나중에 MDS나 2차 백혈병이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또한 위험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뭐 농약 제초제, 뭐 이런 뭐 유해 물질에 오랫동안 노출이 됐다든지 하는 분들도 또 MDS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진료실에 오는 그 많은 환자들은 앞에 말씀드린 여러 그 열거한 위험 요인에 별로 노출된 적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왜 나한테 이런 MDS라는 병이 생겼는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병태생략적으로는 염색체 이상, 그냥 유전자 이상하고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 이상, 그다음에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다면 또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선천적인가요? 내가
누구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가요? 또 이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대부분은 후천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살다가 이런 염색체의 유전자 이상을 획득을 하고 이제 그게 원인이 되어서 MDS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이 선천적인 요인도 조금씩은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이따 간단하게 제가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 후천적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혈액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종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차 증가를 하게 되는데, 간단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살면서도 하루에도 수천 번에서 수만 번, 뭐 수십만 번 이런 식으로 DNA 손상이 생기고 그걸 복구하고, 손상이 생기고 복구하고, 이 과정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여러 요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DNA 손상은 계속해가지고선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복구하는 복구력은 점차 좀 떨어져 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또 축적돼 가지고 이런 염색체 유전자 이상이 더 생기지 않을까. 특히 그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병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지만, 개개인에게서는 왜 정확하게 그 MDS가 생겼는가 추정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색체, 뭐 유전자 이상, 이제 이런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진료실에서 많이 얘기를 들으실 건데요. 우선 우리 몸은 수많은 장기가 있죠. 여러 가지 이런 장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장기들을 조금 더 이제 더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다 그 세포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들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세포, 각 기관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세포를 또 깊게 들여다보면 이 세포 속에는 수많은 유전 정보를 또 갖고 있거든요. 우리 몸이 사실은 수많은 유전 정보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집합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세포로 돌아가서 아까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 속에는 이제 세포핵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 세포핵이라고 하는 공간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유전 정보라는 거는 무엇이냐? 일단 이 세포핵에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는 46XY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자는 뭐 46XX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염색체가 이 세포 핵 속에 있는데, 이 염색체가 끝이 아니에요. 이 염색체를 또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염색체는 또 DN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NA는 정말 수많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고, 그 이제 그 어떤 유전자냐에 따라서 각각 이름도 붙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무슨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나요? 라고 환자분들이 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아직은 다 영어로 얘기를 해가지고 참 이것들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유전자 이름은 DNMT3A이기도 하고, 어떤 유전자 이름은 TET2, 뭐 XL1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사람마다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가는 다 달라지는데, 어쨌든 세포 수준, 염색체 수준, DNA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환자분의 예시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골수 검사하면 이제 가판독을 보고 아무래도 MDS가 의심됩니다 하고, 염색체 결과하고 유전자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하면서 하나하나 나올 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제 염색체 검사 결과는 저희한테 어떤 식으로 레포트가 되냐면, 그 남자 62세 환자분이었는데 46XY가 나왔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가 46XY니까는 사실은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염색체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염색체가 46XY는 검사를 하면 이거를 또 레포트 해주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이게 이렇게 보였다라고 저희에게 이제 사진으로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46개니까 23쌍이에요. 23쌍. 그 중에서 1번부터 22번까지의 그 쌍은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XY나 X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염색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22개의 상염색체 그 쌍에도 이상이 없었고, 그 다음에 XY 조합에도 이상이 없었고, 그래서 정상 염색체를 가진 MDS 환자분이셨어요. 반면에 그 오른쪽에 있는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염색체 결과가 원래 여자는 46XX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46XX 이외에도 뭐가 엄청 많이 달려 있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뭐 5번 염색체 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9번 염색체 쪽, 뭐 10번 염색체 쪽 문제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그러면 염색체 검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보이길래 이렇게 진단이 되는가 보면은, 5번 염색체가 원래는 그 동일하게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쪽 아래쪽이 없는 게 조금 보이실 거고요.
9번 염색체도 뭔가 이쪽에 아래가 잘독 이렇게 잘려 있고 10번 염색체도 뭔가 지금 비대칭적이고 17번, 18번 다 이상하거든요. 그 이상한 부분을 이제 또 진단해 주시는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다 표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냥 언뜻 보이는 염색체의 구조적인 이상만 해도 1개, 2개, 3개, 4개, 5개 이 정도가 지금 보이거든요. 그럼 보통은 이제 이런 3개 이상 또는 4개 이상 염색체에서 구조적인 이상이 발견되면 저희가 복합 핵형을 가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염색체 타입을 가진 거는 이 염색체는 좀 예후가 좀 안 좋다고 알려진 또 그런 염색체 타입입니다. 그래서 일단 염색체 검사를 하면 의사들은 이런 레포트를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환자분한테 제가 유전자 검사도 기다리자고 했어요. 근데 이 왼쪽 환자분 아까 염색체는 정상이었잖아요. 근데 그 염색체 안에 그 담고 있는 유전 정보까지 이제 검사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염색체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XL1하고 KMT2D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붙은 유전자에는 돌연변이가 발견이 됐다라고 일단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체는 정상이어도 그 안에 담고 있는 유전 정보에서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염색체 이상이 있었던 그분 같은 경우도 일단 여기 VUS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셔도 되겠고 이 TP53이라고 하는 유전자 그리고 테투라고 하는 유전자 이런 부분에서 또 유전자의 변이가 있구나 돌연 변이가 있구나 일단 저희가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 검사,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의사들은 이런 레포트를 받게 되고 그러면 이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위험도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걸 잠깐 기억하고 또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MDS의 위험도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나요? 이거 되게 많이들 특히 젊은 그 자녀분들 보호자분들이 되게 공부 많이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리뷰를 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 골수를 하면은요. 이 현미경 하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같은 혈액세포 만드는 그 세포의 전구 세포들, 엄마 세포격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았고요. 재생불량 빈혈 골수는 사실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혈액 만드는 세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별로 없으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세포 수도 낮아져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골수를 했는데 이렇게 보인다. 라고 하면 재생불량 빈혈이다라고 제가 진단을 하고요. MDS 같은 경우는 세포 수치가 낮아져서 와서 골수 검사를 했는데 이 정상 세포는 이런 식으로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 MDS 환자분들의 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병들고 조금 형태가 이상한 그런 전구 혈액세포들이 보입니다. 아, 이래서 혈액세포가 수치적으로도 좀 낮고 그랬구나. 이제 이런 게 이제 MDS가 되는데 MDS는 굉장히 질환의 스펙트럼이 조금 넓어요.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는 이제 저위험에서부터 고위험까지 그 위험도가 좀 다양하다 그 얘긴데 어떤 MDS 환자분들의 골수는 그 블라스트라고 불리는 아세포 이 아세포가 이제 별로 또는 거의 없는 그런 MDS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은 보통 한 5% 정도를 잡는데 이런 환자분들이 있고 그 5% 이상으로 이런 아세포라고 하는 블라스트가 늘어나 있는 그런 MDS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세포, 블라스트라고 하는 이 약성세포가 많이 늘어나면 그때는 우리가 급성 백혈병으로 이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MDS 환자분들의 골수도 이런 아세포의 수치가 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위험도를 평가할 때 전통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아세포라고 말씀드린 골수 내 백혈병 세포가 몇 퍼센트나 보이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염색체 말씀드렸는데 어떤 염색체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혈액세포 수치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혈액세포 수치가 어떠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위험도를 평가를 하게 되고 이제 고위험군 저위험군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주로는 골수내 백혈병 세포가 많을수록 당연히 고위험군이 되겠고 염색체 종류는 아까 그 남자분 여자분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뭐 4개 이상의 3개 이상의 염색체 이상이 막 있는 그런 복합핵형 같은 그런 염색체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나쁜 타입 염색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고위험군에 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액세포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빈혈이 심하면 심할수록 혈소판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위험군은 반대 개념이 되는 거죠. 골수 내 백혈병 세포가
좀 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염색체 종류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혈액세포 수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이럴 때는 저위험군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위험도 분류법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천되고 그렇게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IPSS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고, 이제 한국말로 하자면 국제 예우 지표고요. 이거를 조금 더 개정을 한 IPSS-R이라고 하는 개정판이 또 나왔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WPSS라고 하는 또 이런 위험도 분류법이 나왔었는데, 이제 각 예우 지표마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IPSS 같은 경우는 총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네 개의 군으로 일단 나눠서 이 초반 그 두 개는 저위험군 MDS다. 그 다음에 후반 두 개는 고위험군 MDS다. 이런 식으로 나누던 시절이 있었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가지고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 IPSS-R이나 WPSS에서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군으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 첫 번째 세 개 군까지는 저위험군 MDS로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 두 개는 고위험군 MDS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치만 뭐 이게 무자르듯 딱 이렇게 자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아주 정확하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특히 여기 중간위험군으로 분류됐었던 분들은 어떤 분은 상당히 낮은 쪽의 위험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분은 또 상당히 높은 쪽의 위험군이었고, 이런 문제도 이제 사실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위험도 분류법, 전통적인 방법의 문제는 그 유전자 변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안 좋고, 그다음에 유전자 변이 개수가 많으면 안 좋고, 이런 컨셉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변이 정보가 이런 기존에 쓰던 위험도 분류법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까지 다 포함하는 위험도 분류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그 결과 가장 최신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은 이런 유전자 변이 정보를 다 담아서 위험도를 분류하는 IPSS-M이라고 하는 그 분류법을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에 NEJM 에비던스라고 하는 의학계에서 또 이제 꽤 보는 그런 잡지에 이렇게 게재가 또 되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분석한 결과들을 한번 보면 한 3천여 명의 환자들의 염색체 검사, 그다음 유전자 검사,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가 엄청 복잡하게 써 있잖아요. 지금 뭐 태투, 엑슬1 뭐 이런 것들 유전자 이름 또는 플러스 8 이런 것들은 또 염색체 이상 해가지고 수많은 유전자 이상 또는 염색체 이상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 여기에서 끝내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번은 또 이 위로 지금 그래프를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많은 염색체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한 3천여 명의 환자를 분석을 했을 때 한 94% 정도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분자 생물학적 이상이 확인되었다라고 레포트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대부분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한 40%에 달하는 한 37% 정도 되는 환자가 유전자 돌연변이도 있었고, 염색체 이상도 있었고, 이렇게 그 레포트를 했고요. 53%는 염색체 이상은 없는데 유전자 돌연변이만 발견된 경우들이 또 53%였습니다. 아까 제가 예시로 드렸던 그런 환자분 중에 왼쪽에 해당하는 남자 환자분이 염색체는 정상이었는데 유전자 돌연변이가 또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한 53%, 그 다음에 또 4%는 유전자에서는 별로 뭐가 안 발견됐는데 또 염색체 이상만. 그래서 이 환자분들을 다 합해서 한 94% 정도에서는 염색체나 유전자나 이상이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SS-M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위험도 분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그냥 하나씩 그냥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어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가. 저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종류의 이제 돌연변이가 있으면 이 위험 가중치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전자 변이가 몇 개 있는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이는 많을수록 사실 예후는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Y축이 이제 백혈병 없이 생존할 확률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이 가장 별로 안 좋은 예후 곡선을 그려주는 게 6개를 초과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됐을 때,
그다음에 그 바로 앞이 5개에서 6개에 해당하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을 때 해가지고 결국 유전자 변이 개수가 적은 군이 하나도 그런 돌연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가 제일 좋고 그다음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자분들이 위험해지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가 몇 개 있는가 이것도 IPSSM을 그 계산을 해내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염색체 결과는 어떠한가. 즉 여기 써 있는 사이토제네틱스가 염색체 결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여자 환자분 같이 굉장히 염색체 변형이 많이 일어난 분들은 여기 염색체 결과는 어떤가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사용을 하였던 골수 아세포 비율 그리고 혈소판 수치, 그다음에 혈색소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 이런 것들도 다 입력하게 돼 있는데 이게 언뜻 봐도 굉장히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 머릿속으로 계산을 일단 할 수가 없는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MDS를 보는 의사들에게 제공된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그 IPSSM 리스크 칼큘레이터라고 해서 이 계산기가 있어요. 여기 할 때 저희가 어떤 값들을 입력을 하냐면 임상적인 값들, 아까 말씀드렸던 골수아세포가 얼마나 되는가, 헤모글로빈 수치는 얼마인가, 혈소판 수치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 다 입력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염색체 부분을 또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염색체에서 결과에서 이 환자분은 어떤 염색체 이상을 보였는가.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아까 유전자 어떤 종류의 변이가 있었느냐 그리고 몇 개가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었느냐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알기 위해 가지고 또 유전자들을 입력하는 칸이 사실은 쭉 내려가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다 해가지고 컴퓨터가 계산값을 딱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값에 따라 가지고 이 값이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0을 넘어가서 뭐 0.1이 나오는 분도 있고 2.3이 나오는 분도 있고 결국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크게는 지금 한 6가지 단계 위험도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수 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해당하는 여기 녹색으로 표시한 매우 낮음, 베리로 그다음 파란색으로 표시한 낮음, 그다음에 여기 약간 연한 연보라색으로 표시한 moderate low 중간 단계로 낮음 해서 여기가 이제 가장 very high 매우 높은 위험도군 이런 식으로 그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환자분들의 위험도를 또 이렇게 다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도를 나눴을 때 이게 백혈병 전환이나 사망연관 위험도를 보면은 이 색깔이 이제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즉 위험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것들이 이제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백혈병 무발생 뭐 생존 확률이나 그냥 생존 확률이나 두 가지 마찬가지로 위험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위험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PSS-M이라는 거는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대부분의 MDS는 후천적인 뭐 염색체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유전자 그 검사 기법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 몰랐던 사실들을 저희가 최근에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천적인 유전자 돌연 변이에 의해서도 이제 혈액암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즉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3%에 해당하는 이 DDX41이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가족력이 있는 혈액암하고 연관 있는 유전자로 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외국에서 2015년도에 레포트가 처음 됐었던 건데 여기 A 가족이 있고 B 가족이 있고 C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들한테서 특이하게 이제 MDS나 급성백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족분들의 유전자 검사를 아주 이렇게 그 깊게 이렇게 해봤더니 발견된 유전자가 DDX41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 변이었습니다. 이런 가족 같은 경우는 친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아들 뭐 이런 그 가족들이 어떤 분은 이제 급성백혈병 어떤 분은 뭐 MDS 이런 식으로 그 가족 간의 혈액암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비가족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이제 급성백혈병 그다음에 그 아들인 쌍둥이 형제가 MDS 이런 식으로
또 밝혀졌고, 그다음에 C가족 같은 경우는 형과 동생이 각각 급성백혈병 MDS. 그래서 이런 가족들의 가계도 분석을 했더니 DDX41이라고 하는 유전 변이를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 그런 가족에서는 이런 혈액암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까 외국에서는 한 3%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서 조금 외국보다는 그 빈도가 좀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혈액암 측면에서 이거를 또 연구한 또 일본에서의 논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천적인 유전 변이를 갖고 태어나면은 이런 분들은 뭔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병이 생기면 대부분 소아과 의사한테 방문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컨셉이었어요. 개념이었는데, 이게 좀 특이한 거는 40세 넘어가지고 혈액암이 점차 발병하기 시작해가지고 내과 의사한테 옵니다. 이게 선천적인 그런 변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그 변이를 갖고 사시는 분이 40세 이상부터 서서히 혈액암 발생이 증가하더니 한 이런 분들의 이제 60세가 되면은 한 10% 정도에서 혈액암이 발병하고 한 90세 정도가 되면은 한 49% 정도로 발병을 하는 것 같다라고 그런 레포트들이 지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관에서도 이제 좋은 논문에 우리나라 환자분들의 특성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한 10% 이상도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 남짓해서 굉장히 좀 흔하다. 한국의 MDS에서 조금 흔하다. 그리고 또 서양인하고는 좀 차별되는 유전자 위치가 조금 달라요. 돌연변이 위치가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간혹은 환자분들이 이제 병이 발견돼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 DDX41 같은 선천 변이로 밝혀졌을 경우에 제가 이제 가족 검사도 해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면은 이 혈액암 발병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높다라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들을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도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위험도에 따라서 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그 MDS 치료 시에 일단 고려할 점. 이 병이라는 거를 진단을 받았으니까 모든 환자분들은 이 병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완전히 완치를 목표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면 좋겠는데, 이 병을 없애는 치료 유일한 완치 전략은 아직까지는 이식밖에 없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식을 한다고 해도 이제 100%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게 또 이식하고 나서도 재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식 관련 또 어려움이 또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내가 완치를 노린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는 이식입니다. 근데 이식 치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치료이기 때문에 득실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치료로 흔히 이식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가 되는 분들이 이게 저위험군의 질병이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냥 지켜봐도 그래도 꽤 잘 지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식 때문에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위험군이지만 세포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렇게는 사시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또 판단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식을 또 고려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저위험군의 질병이나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 그리고 내과적인 동반 질환이 뭐 많거나 전신 컨디션 저하가 심한 경우는 이식이란 치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치료고 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합병증 그다음에 그 관련 사망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치료로 이 군에서는 이식을 별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이식이라는 치료는 일단 질병의 위험성하고 그다음에 이식의 위험성을 고려를 해봤을 때 질병이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고려를 하니까 주로는 고위험군의 젊은 환자가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서 젊은 환자는 어디까지를 젊은 환자라고 하느냐? 저희가 지금 우리 보험 기준에서는 한 만 70세 정도까지 그 미만을 좀 젊은 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너무 다른 동반 질환이 많다면 좀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식 이외에는 어떤 치료법이 있나요? 그래서 뭐 수혈 같은 뭐 적혈구 수혈이라든지 혈소판 수혈이라든지 그냥 수혈만 하고 사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병이 뭐 백혈구도 낮고 뭐 감염증도 좀 빈번하게 생기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 같은 거를 좀 할 수도 있고요. 이 MDS하고 관련된 약물 치료는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면역 억제 치료도 있겠고, 그다음에 적혈구 생성 촉진제, 그다음에 레블리미드, 그다음에 레블로질, 뭐 저메티라제
여러 가지 것들 옛날부터 얘기 들어오셨을 거고 그 레블로질이라는 루스파터셉이라고 하는 이 약이 그나마 이제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적혈구 생성 촉진제, 레블리미드, 레블로질 이런 세 가지는 다 빈혈을 타겟으로 한 약이고 저위험군 MDS 환자를 타겟으로 사용하는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적혈구 생성 촉진제 가장 많이 쓰는 약인데 저위험군 MDS 환자분이 일단 빈혈이 있을 때 고려를 하고요. 아무 때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적혈구 생성 인자라고 하는 EPU 레벨이 낮은 빈혈에서 이제 사용 시에 좀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레블리미드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저위험군 MDS의 빈혈 치료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특이하게도 여기는 5번 염색체 이상이 있는 5번 염색체 결손이 있는 환자분들한테서 특히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서 이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블로질이라고 하는 약, 저위험군 MDS 환자의 빈혈 치료제로 1차 약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특수 변이가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말했던 적혈구 생성 촉진제 그 치료 이후에 2차 약제로도 또 고려를 할 수 있는 약으로 돼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 약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MDS 빈혈 치료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내야 되는 금액이 아직까지는 너무 높아서 저도 사실 이걸 설명드리고 처방을 하는 환자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좀 고가의 약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해달라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보험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그런 약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고전적이기도 한 저메틸화제 치료, 뭐 비다자, 그다음에 다코젠 이제 이런 약이 되겠는데 이 약은 그 고위험군인데 이식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1차 타겟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만 때로는 이제 고위험군이고 이식을 앞두고 있는 환자한테서 병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 가지고 이식전 치료로 쓰기도 하고요. 또 일부 저위험군 환자분에 있어서는 세포수 개선을 위해서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약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MDS는 어떤 병인가? 세포수가 낮은 병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그 골수라고 하는 혈액을 만드는 공장에서 혈액이 생기는 과정에 뭔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기는 병이고 그 급성 백혈병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를 갖고 있는 병이다. 그리고 MDS가 생기는 원인은 어쨌든 왜 나한테 MDS가 생겼는지 그 위험 인자를 특별히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염색체의 유전자 이상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데 아까 그 유전자 이상이나 염색체 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위험도 분류법도 특히 그 유전자 돌연변이를 굉장히 중시 여겨서 그 IPSS-M이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위험도 분류법이 이제 새로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도에 따라서 크게는 저위험도, 그다음에 고위험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그리고 또 환자분의 나이하고 그다음에 내과적인 컨디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는 치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MDS 영역에서 많은 약들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MDS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그런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그리고 임상시험의 결과도 여러 가지 성공적인 임상시험 결과들이 많기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